안녕하세요. 오리나 유통기관 오리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직장인분들, 진짜 언제 돈 벌어서 은퇴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은퇴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에서 추산을 해본 결과 한 4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겨우 34살의 나이에 6천억 원을 들고서 은퇴하신 주부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한옥을 96억 원 현찰로 매입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스타일란다의 전 대표 김소희 대표인데요. 이분이 처음 창업을 해서 동대문에서 옷을 팔고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저희가 오늘 인터넷 쇼핑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리나의 유통기관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먼저 스타일란다는 창립 시기가 좀 남다르고 저랑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있다고나 할까? 왜냐면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사학번이거든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옷을 산다는 게 그렇게 흔치도 않았고요. 그리고 결제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 다음 공동구매로 약간 에코백 같은 거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무통장 입금으로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인터넷 쇼핑이 시작한 지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사이트 디자인이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만큼 발전이 많이 안 됐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분이 83년생이신데 제가 또 친한 언니들이 여의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83년생인데 왜 이 언니랑은 안 친했나 몰라. 어쨌든 좀 사업에 대해서 센스가 있으셨던 분 같아요. 월드컵 시즌에 뭐 김밥 판매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생과일 주스 판매 이런 것도 하시고, 원래 이제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김소희 대표가 인천 부평 지하상가에다가 가게를 얻어갖고 옷 장사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속옷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속옷을 떼러 동대문에 가셨을 때 따라갔다가 그냥 본인 입을 베이지색 트위드 자켓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야 소희야 이쁘다 막 이랬겠죠. 그래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럼 이거 뭐 한번 팔아볼까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쇼핑 업체 중에서 가장 핫했던 옥션에 올려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팔린 거예요. 7만 원에. 그래서 그 시대의 당근마켓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김소희 대표가 이거 정말 팔리네?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2004년에 처음으로 스타일란다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죠. 뭐 온라인으로 시작한 회사들 지금 많지만 당시에는 거의 전무했고, 거의 이제 오프라인으로 옷을 팔던 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뭐 김소희 대표 사업에 시작했던 그 훨씬 더 이후에 나타났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일란다의 시작은 아예 시작 자체가 온라인이었다라는 점이 출발점 자체가 좀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김소희 대표의 첫 번째 기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IMF입니다. 김소희 대표가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는 옷은 아무래도 그냥 동대문에서 떼어오는 옷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동대문으로 일자리를 잃은 뭐 MD분들이라든지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대문 상권에 좀 수준이 올라가고 레벨업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가 이때였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글로벌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옷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떼우기에. 그렇다면 글로벌 바이어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고, 그런 풍부한 공급망이 있다 보니까 스타일란다는 이 상품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리한 점을 깔고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공급이 풍부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장이 굴러갈 텐데요. 당시에 꽤 많은 판매자들이 옥션에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옥션이 조금 귀찮은 게 경매 방식이었다 보니까 이게 낙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바로 성사가 안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일주일 있다가 그 리스팅이 내려가면은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되게 귀찮아했어요. 매번 판매 등록을 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근데 G마켓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이 수수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고요. 그 수수료가 무료인 거 외에도 이 경매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구매하면은 즉시 그냥 그 거래가 성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바꿨다 보니까 옥션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G마켓은 좀 품목도 다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전자기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패션 쪽으로 좀 차별화를 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2005년 7월 달에 이효리 스타샵이라는 걸 오픈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효리 씨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보니까 뭐 입고 나온 본더치 모자부터 해서 여러분 요새 뭐 05학번 이즈 100 이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카고 바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이효리 씨가 입고 나온 거 그대로 갖다 팔았는데, 이제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뭐 그 뒤에도 여러 다른 스타들을 데리고서 이제 옷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보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사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그 첫 관문을 깨줬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옷을 구매를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거를 성과로 얻어서 G마켓이 옥션의 거래액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G마켓이 이렇게 무대를 열어주다 보니까 스타일란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시기가 마침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때에 이제 사업이 아예 맞물려서 시작이 됐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MBTI 똑같은 스티브 잡스 ENTJ신데 이분에게도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김소희 대표가.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 2007년에 한국에서 아이팟 터치 1세대가 나오면서 이 모바일로 웹서핑을 하는 게 가능해졌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아이폰 3GS가 한국에서 발매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도 가능해졌는데요. 번외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그동안은 PC로 저희가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작아진 화면에 걸맞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뭐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소셜 커머스 기반으로 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마켓쉐어를 뺏어와 올 수 있었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도 이 스마트폰 화면에 걸맞는 인터페이스를 아예 사업 시작부터 좀 그걸 갖추고서 시작했다는 점이 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뭐 언제 어디서나 뭐 이동하면서도 아니면 자기 직전에도 이런 식으로 뭐 침대에서라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그리고 모바일 쇼핑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 전체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입이 되게 됐었던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마침 그 전부터 이 기반을 갖춰놓은 쇼핑몰들은 사실 굉장히 커지는 시장 덕분에 과실을 그냥 따먹으면 되는 그런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란다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경쟁이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김소희 대표가 그때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소희 대표의 사업적 감각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2008년에 코스메틱 사업부를 신설하고 3컨셉 아이즈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당시에 찾아갔던 ODM 회사는 뭐 상장사 저희가 잘 아는 큰 회사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모델들을 이제 예쁘게 입히고 또 화장시키는 과정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섞어 쓰기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다 보니까 립스틱 한 개나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화장품은 좀 대기업들만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김소희 대표 개인이 찾아가니까 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은 누구나 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이 3컨셉 아이즈 브랜드를 가지고 2012년 9월에 또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에 입점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기가 막히게 2012년도부터 해서 한류가 또 폭발적으로 열풍을 끌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강남스타일 그리고 2013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진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매년 해를 거듭해서 뭐
2배씩 늘어나던 때였었고, 당시에 2012년도에 그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온 관광객 수가 거의 28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4년도엔 600만 명 수준까지 이제 급격히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마침 스타일란다가 명동 연플라자 1층에 입점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관심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뭐 내가 좋아하는 나라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 놀러 갔을 때 인증샷도 찍고 예쁜 것도 사고 또 이제 그 나라에서 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제품들 사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가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명동이었고, 그리고 명동에서 꼭 들리는 이제 점포 중에 하나가 명동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남대문 시장 이런 데였었는데, 근데 거기에 1층에 입점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정말 잘 잡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또 백화점들이 기존의 브랜드들 가지고서는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한 신진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스타일란다도 그때 입점을 되게 좋게 할 수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류하고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에는 롯데 면세점에도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2014년도는 제가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왜냐면은 화장품이 정말 날아갔던 때였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히읗자만 붙어도 요거 에어쿠션에 뭐를 생산해준다 이런 것들 붙기만 해도 주가가 막 날아갔던 때였다 보니까 정말 이 한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좋은 시기를 이 경쟁도 덜한 상태에서 스타일란다는 오롯이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아까 김소희 대표가 ODM 찾아갔을 때 이 대기업들만 하는 건데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랑 다른 모습이죠. 니치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하고 같이 좀 전체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그리고 로레알의 랑콤이 하고 있는 제니피크 에센스, 그리고 시세이도가 하고 있는 얼티뮴 제품, 이런 식으로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히어로 프로덕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브랜드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 업체들이 조그마한 브랜드를 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수를 고려하는 풀에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업체들이 이 조그마한 인디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이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가 뭐 한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까지 인기를 끌면서 전체 매출 중에서 70% 정도를 화장품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로레알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요즘 화장품 빅 플레이어들의 이 주된 성장 전략이 이커머스, 그리고 색조, 밀레니얼인데 이 세 가지에 다 부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스타일란다의 3컨셉 아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기회를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잡은 김소희 대표와 이 스타일란다의 스토리,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정말 이거 쓰면서 와, 어떻게 이런 변곡점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탈 수 있었는지, 오죽하면은 김소희 대표를 구글에 치면은 사주가 연관 검색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일란다의 시작, 그리고 성장, 거기다가 엄청난 큰 확장, 거기다 매각까지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김소희 대표가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을 잘 탄 것도 있지만, 사실 감각이나 그런 사업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잘 잡은 것도 분명히 한몫했다고 저희는 6천억을 벌 수 있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뭐 화장품,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중국 유통, 중국 화장품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았다,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았다,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보고 계신 주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우리나라 유통기한 시즌2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기한은 아마존 곧 가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빠이. 최종 커리어 골은 뭐예요? 돈 많은 백수 되고 싶습니다. 뭐 얼마나 버시게요? 6천억 정도 벌고 싶습니다. 벌어서 뭐 하시게요? 문화재 고택이 있는데 90억 조금 넘어요. 그거 사는 게 꿈입니다. 90억 고택? 네. 지금 면접장인 거 알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6천억 백수, 이게 되네?